인간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네, 껍데기는 가라 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방송부터 계속해서 분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떤 주제인가요? 원래는 사회주의 하기로 했어요.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네. 금기시되어 있는 이야기인 한국 거죠. 한국 사회. 네. 이거 하다가 죽었죠, 많이. 하다 죽기도 하고 안 했는데 이걸로 몰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하나하나 다 이것과 연관돼서 죽었다고 봐야죠. 그만큼 뭐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거부감이 심한데 사실 야 사회주의가 뭐냐, 공산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데가 있을까? 사회주의가 뭐다, 공산주의가 뭐다. 아니 안 할 걸요, 저 정확하게. 네. 나도 옛날에 교양 과목 이런 게 있어 들어봤는데 욕만 하던데.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고.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것조차 금기시가 되다 보니까 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론이라던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추상적인 단어들, 뭐 꽃거지 있는데. 막 굶는데, 가난, 굶주림, 뭐 독재, 억압 이런 거를 뭐 얘기를 경제적인 비효율 뭐 이런 네,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팀플은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라고는 식으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팀플이 뭐예요? 팀플 이제 팀을 짜서 하나의 과제를 같이 하는 건데 꼭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얌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이런 것이다. 다 같이 하는데 얌체들이 있으니까 망한 거지.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되게 거부감도 심하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죽거나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포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금시되이고 금서라고 하죠. 아예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에 묶어가지고.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무슨 생물 실험인가 했을 거 있잖아요. 파블로프에게 그 실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그거 심리학이랑 또 연관한 게 있어요? 네, 파블로프가 심리학에서 그 시기하면 행동주의의 중요한 이제 뭐랄까요 시초를 제시한 사람이죠. 유명한 실험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시켜요? 행동주의는 이제 그거죠. 인간을 약간 단순하게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을 학습하는 존재 정도로 보는 건데 그런 점에서 파블로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 저는 끼친 해악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다 규명하면 인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게 이제 행동주의 학파죠. 근데 저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얘기할 때 그 보안법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예 접근하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블로프의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 검열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관념이라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증오하는 이 비합리적인 정신병적 증오를 얘기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똑같은 거죠. 모르잖아요. 뭔지 정확하게. 근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공포 이거에 접근했을 때 받아야 되는 불이익 혹은 피해 이것과 연관되지 않고서는 이런 비합리적인 반응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놈들 일제시대 때 그런 얘기를 유포했던 것 같아요. 조선 놈들 맞아야 말을 듣는다. 그죠? 공포 폭력 이런 걸로 다 재단을 시켜놓고 틀을 만들어놨던 그런 지배 논리가 그렇게 표현된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M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피등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축구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몇 번 얘기했는데 한번 사회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부터 해방 이후에 처음부터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다. 거부 의식이나 이제 배타 의식이 있었던 거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동아일보가 그 46년 8월 13일자 신문 기사에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그때 이제 미군정 시절이었죠. 미군정청 여론국에서 조선인민이 어떤 종류의 정부를 요망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30항목의 설문을 열거하고 여론을 조사했는데 설문에 반영된 민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할게요. 문제가 첫 번째, 일신상의 행복을 위하여 표현입니다. 여기 표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생활 안정을 실현할 기회라고 보는 것이 41%, 정치적 자유가 55%, 모른다는 게 4%였어요. 자, 세 번째 질문 중에 귀하에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래서 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14%, 사회주의가 70%, 공산주의가 7%, 모른다는 게 8%. 70% 거의 압도적이네요. 자, 47년도 7월 달에 조선신문 기자회에서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국호를 어떻게 정하면 좋겠냐? 대한민국 24%, 조선인민공화국, 그때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던 그 이름이죠. 네. 조선인민공화국 70%, 기타 1%, 기권 4%. 이것도 압도적이네요. 자, 정권 형태를 묻는 거에 대해서는 종래제도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14%, 인민위원회가 71%, 기타 10%, 기권 5%. 자, 토지 개혁 방식, 유상몰수 유상분배 17%, 무상몰수 무상분배 68%, 유상몰수 무상분배 10%, 기권 5%. 자, 이렇게 당시의 민의가 이렇게 표출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게 전통이 아니고 검증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어떤 것이라고 뭐 규정 내리거나 그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역사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검증된 바도 없다. 또 민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때 남북 분단이 없었고 그냥 순조롭게 미국의 간섭이 없이 순조롭게 통일국가를 건설했다면 한국 사회는 사회주의 체제가 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주의가 대폭 가미된 북구형 체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체제는 절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임시정부의 강령도 네, 그렇고 네. 초기에 그 미 군정 시절의 과도입법 의원 그 체제에서 나온 새로운 그 정부가 설립될 때의 기본 강령 정관 있잖아요. 한국 사회 이제 그 정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또 하더라도 지금 해산됐지만 진보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민생의 안정, 복지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된 그런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은 미국에 의한 한국의 분단 여기서 시작된 거고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무서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거부하는 이런 이제 병적인 심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병적인 심리가 2016년, 2000년대 이제 현재까지 와버리니까 이제는 뭔가 복지형 정책, 그러니까 뭔가 좀 괜찮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좀 하면은 이거 종북 논리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무상급식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애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저급한 해프닝도 벌어졌었죠. 뭔가 우리가 이전에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던가 뭐 최저임금 문제 모두 사회주의 정책인가요? 가까운. 어쨌든 그거는 자본주의 내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 같은 거는 안 만들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 체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이 뭘까요? 관점, 기준이 크게 이제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생각해야 되잖아요. 국민한테 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조금 더 나아가자면 뭐 사람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갖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를.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뭘 기준으로 따지냐면 종북이냐 아니냐, 사회주의냐 아니냐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굉장히 미련한 짓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적 요소가 한국 국민들한테 유리하다, 도움을 준다.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적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니까. 근데 한국은 거꾸로 돼가지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국민들이. 그럼 국민을 다 탄압해요. 아니면 감옥에 가든가 감시하든가.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돼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거꾸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의 위에는 국민이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면 사회주의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 국민들이 다 원한다면 공산주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발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뒤집힌 거, 전도가 앞뒤가 뒤집힌 거죠. 대량학살 나오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흑백 전도가 된 거죠. 이데올로기를 위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이데올로기에서 사람이 뭐 재단돼야 된다면 흑백 전도가 된 것이다. 저는 원래 되게 상식적인 기준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로우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어떤 것이 사람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어떤 상식적인 판단 기준을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인간 중심에.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사회주의냐 아니냐, 종북이냐 아니냐고 판단하면 영원히 그 뭡니까? 그 자충수라 그럴까요? 자살골이라 그럴까요? 자기한테 불리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종북이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그 정책, 어떤 정책이 종북적 정책이다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 무상급식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자살골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에서 이제 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벗어날 때가. 이제 종북몰이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기준을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국민한테 이게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를 가지고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뭐 북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막 덴마크 사람들 자기네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라 그런데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이걸 떠나서 그 체제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선전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좋더라. 네?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좋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사회주의 무조건 안 되고 뭐는 무조건 되고 이런 식의 뭐랄까 반인간적인 그리고 자해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좀 완전히 왜곡됐다. 윤태현이 아까 질문했던 이거 사회주의 정책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네. 제가 잘못됐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치? 그런 질문 자체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죠. 이거 사회주의 정책이라 뭐 북한식으로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하는데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우주주의든 그건 필요 없고 이게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거다. 그렇죠. 이렇게 국민한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기준을 회복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뻘짓할 것이다 이거죠. 네. 그 지난주에부터 이제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뭐 대상에 대한 파악 없이 부정적 태도를 가지면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본 개념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 그걸 금기시키고 그거를 어떤 공격의 어떤 도구로 쓰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 기본 개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 그 제가 위키백과에 그냥 검색해보는 거 잠깐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 할게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동이익 인간관을 사회 또는 윤리관의 기반으로 삼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게 위키백과라 그래. 핵심만 정리하면 뭔가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그렇게 읽어주시면 사람들이 듣다 지치잖아요. 네, 네. 이 역사적 맥락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르크스 계열의 학자들, 그러니까 특히 마르크스 엥겔스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그거죠. 인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착취 관계, 착취 피착취 관계 또는 이제 뭐 지배 피지배 관계가 왜 형성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결국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제 시대 때는 생산 수단이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 소유주인 노예주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세상이 갈려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이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삶이.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 또 중세 시대에는 땅을 가진 지주와 땅을 가지지 못한 소작인들이 이제 계급으로 구분돼서 서로 대립했다. 그래서 이게 또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폐지됐죠 사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됐는데 자본주의는 또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자본가와 그 공장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로 또 분할이 돼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사회적 불화가 생기고 노동계급은 이제 불행해진다. 따라서 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기준에서 보면 생산수단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적 소유라 그러죠. 사적 소유를 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든 그게 토지든 똑같은 얘기네. 그죠? 노예든 토지든 아니면 자본 공장이든 이거를 일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특정한 소수 집단이. 그래서 이거를 공공 소유를 가져가자 해서 이제 사적 소유 금지라는 말은 생산 수단의 공적 소유를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주장했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이유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낳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없는 평등 사회, 무계급 사회로 가야 되려면 사적 소유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차이는 그럼 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공산주의는 사실 이상사회입니다. 이상사회. 일찍이 그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되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가지고 거의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생산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를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마르크스가 한 말이랑 거의 다 같다고 봐요. 마르크스는 노동이 즐거움이 되는 사회라 그랬거든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산물을 내서 어떻게든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생산력이 너무 고대로 발달하니까 웬만한 건 로봇가 다 생산하겠죠. 농사도 로봇가 짓고.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하는 거는 이제는 거의 취미생활처럼 되면 아주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이제 노동이 되는 시절.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된 이상사회를 얘기한 거죠. 공산주의.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하고 큰 차이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토피아를 마르크스가 얘기하면서 그 핵심을 무계급으로 본 거예요. 계급이 없는 거. 사람 간에 서로 그 싸우고 갈등이 없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도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거든요. 사자와 양이 같이 놀고. 이거는 근데 미친 거죠, 사실은. 주토피아네요, 주토피아. 사자가 어떻게 양하고 같이 놀겠어요? 근데 이제 비유인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차이가 없는 계급적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 그러니까 무계급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도.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이든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뭐 이상사회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든 다 똑같아요. 서로 못되게 굴지 말고 화목하게 살자는 얘기예요. 화목하게 서로. 이거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꿈꾸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은 사실은 그 인류 공동의 이 이상사회에 대한 거를 마르크스가 정리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사실 사적 소유 금지는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의 원리이기도 하단 말이죠.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사적 소유 금지했잖아요.
그 카톨릭 성당 가면 그런 거 다 신부 거예요? 아니고요. 공적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초기부터 사적 소유를 반대했어요.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네, 직접. 그래서 자 어쨌든 그 자체가 인류가 꿈꿔왔던 이제 이런 이상사회와 있다라는 것인데 사회주의가 왜 등장했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과도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자기 그 고도로 발전된 이상사회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적 사회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마르크스는. 그래서 그걸 사회주의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만 보면 진짜 네. 좋은 거네요. 그래서 좋은 실제로 거죠. 제가 공부하기로도 그때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해방 직후에 그냥 무상물수 무상본배 너무 좋은데 내 땅이 생겨 좀 이런 마음이 정말 컸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은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를 향한 공격들 네. 이런 거는 도대체 그 본질은 뭐고 어디서 오는 건지 한국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국에서는 뭐 어쨌든 사회주의가 제대로 소개되기도 전에 또 대중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호감을 보이는 시점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거의 이제 죽일 놈들 무조건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냉전도 해체됐으니까 이제는 그 뭐랄까 정조회장 자서전 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회주의가 얼마나 이념은 좋냐. 아 정주영 예. 좀 공부한 사람들은 대략 그런 생각 갖게 되거든요. 이념은 좋지 뭐 예. 이런 얘기해도. 이념은 좋지. 다만 이제 뭐 문제는 처칠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이념 자체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인류를 위한 아이디어고. 그래서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중간에. 그러니까 소련도 사실 네. 망했고 동구권도 그랬고 또 사회주의를 시도했던 나라들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중국도 그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그 아이디어는 좋고 되게 괜찮지만 실현 불가능한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해가 있는 것이 자본주의가 등장한 역사로 치면 굉장히 길거든요. 자본주의가 지금 언제부터 등장했습니까? 본격적으로 뭐 빨리 가져가면 16, 17세기부터 등장했다고도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거의 4,500년을 되면서 지금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실패한 체제라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자본주의가. 근데 사회주의는 1917년에 처음 러시아에서 실험 처음 시작한 거예요. 처음 집권을 했죠. 1917년. 러시아만 쳤을 때 100년이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49년입니까? 혁명 성공이? 그러면 50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60년? 6, 76. 6, 70년? 그러니까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나라 북도 1948년? 네, 48년. 그러면 비슷해요. 이제 1세기도 안 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가 그걸 제안하고 레닌이 최초로 그 혁명을 성공시킨 이래 가장 긴 러시아를 보더라도 100년조차 이걸 안 해봤다는 거죠. 게다가 사회주의는 또 어떤 점에서 과거 사회랑 다르냐면 과거 사회들은 인간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사회가 아닙니다. 즉 네. 목적의식적으로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중세 봉건제로 넘어갈 때 이걸 인류가 봉건제 사회를 건설해야 되겠다 해서 건설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다 보니 그냥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세 봉건제 때 시민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금처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봉건제를 까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된 거지. 근데 사회주의는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무계급 사회를 지향했고 목적의식적으로 세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인류가 어떻게 보면 도달하는 새로운 경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인류는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쟁해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긴 한데 많은 성공을 했죠.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인류가 지배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입니다. 사회를 컨트롤한 적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흘러왔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를 인류가 통제하려고 마음먹고 만든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이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연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힘이 강해져서. 사회도 우리가 좀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주인 좀 돼보자 사회에. 이래서 내놓은 이론이 사회주의인데 그거를 이제 하기가 쉽냐 이거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태까지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게 몇십만 년이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지
1세기도 안 된 실험을 가지고 이걸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건 실패했다,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까 그때도 방송 때 얘기했지만 실험 중이다. 앞으로 더 실험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덴마크 같은 나라가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사회주의의 효용성과 가치는 상당 부분 증명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주의를 만들까가 목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인류에.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건 전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사람이 더 값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한번 시도를 과감하게 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로 갑시다라는 것을 내놓고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네. 정치인들에서는 복지국가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유럽식 복지국가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게 실현 가능성 떠나가지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또 새로운 사회 모델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실험도 해보고 논쟁도 하고 이런 과정 거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렇죠. 사상의 자유가 안 되면 이거는 아무리 외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고정 불변한 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경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핵심을 어떻게 하면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공공의 소유로 가느냐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물질이 중심이. 그렇죠. 경제 시스템이나 물질을 중심으로 바라본 건데 이제 에릭 프롬 같은 사람들은 이걸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인간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이런 건 다 자본가 혼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이제 착취당하고. 그래서 이거를 공공소유로 하면 그런 걸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경제 시장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정부성 때문에. 그래서 통제 불가능해요. 경기 변동. 그래서 세계가 한번 요동치면 다 뭐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리고 경제 공황도 피할 길이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그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 즉 무정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주의 사회가 돼야만 비로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경제와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지. 방점이. 생산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냐가 사실은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롬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장을 설사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장에 대한 운영권, 경영권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이 그 회사 전체의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다면 이거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근데 거꾸로 소유권 문제보다는 보다 오히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옛날에 소련은 다 국유화된 기업이었어요. 국영기업. 명목상으로는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 다 그 회사의 주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지배인 혼자 대충 했고 이 노동자들은 그냥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회사 운영에 참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바뀐 거네요. 그러면 이게 소유자만 말로만 공적 소유고 말로만 노동계급의 소유지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크게. 그래서 프롬은 핵심은 소유 형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련보다는 덴마크가 더 사회주의적인 나라인 거죠. 왜 그러냐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을 누가 하냐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할 텐데 이 구성이 학부모, 학생 대표, 초등학생도 그래요. 초등학교도요? 네, 학생의 대표들이 들어와요. 거기에 이사진이 들어오는데 수가 누가 많으냐?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많아요. 이사진보다. 돈을 낸 사람들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좌지우해. 진짜 주인. 네, 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면 이 학교가 이사진의 소유냐 아니면 국가 소유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 이 학교는 사회주의적인 학교인 거죠. 돈 낸 사람들은 뭐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덴마크 같은 데서 아쉬워하지. 내가 돈을 내는데 옳은 일을 했다는 보상을 받죠. 사회적인 평가. 평가나. 그래서 그 나라들은 자본가들이 존경도 받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사업 하려고 하지 우리나라 사람 장사하려고 학교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게 맞아. 덴마크에서. 자, 이렇고 또 회사도 노사동수의 경영위원회가 회사를 운영합니다. 많은 경우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노조의 경영 참가가. 이럴 경우에는 소련보다 앞선 거예요. 이게 옛날 소련은 그렇게 노동자들이 참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롬의 기준에서 보면 소련보다는 오히려 북유럽이 더 사회주의가 접근한 거예요. 지금 모든 곳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사람들이 주인이 돼가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 사회주의 쪽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덴마크는 그래도 자본주의 체제다 보니까 전체 사회가 사적 소유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계획 경제는 못 해요. 그 모든 경제가 국가 소유가 되고 전인민족 소유라고 하는데 그게 되면 통일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전체 크게 판을 자체를 다 짜고 상업, 공업, 농업을 다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뭐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소비와 뭐 생산과 소비 간의 불균형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최초로 그러니까 인간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건 사회주의 체제가 돼야만 된다고 보는 거죠. 프롬의 입장에선. 그래서 덴마크는 아직 미완인 거고 거기까지 안 가서 거기까지 못 가면 결국 뭐가 생기냐면 경제 무정부성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황 같은 거 막을 수 없고 경기 변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 계획 같은 것도 국가적 수립이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은 못 한다는 거죠. 소유 형태가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공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로 가서 계획 경제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 각 운영은 각 주체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덴마크식으로 각 단위가 주인이 되는 쪽으로 가고 이걸 통일적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해야 된다. 근데 지금의 북유럽 사회는 각 단위는 사회주의가 됐는데 전체 단위가 사회주의가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는 문제 지금.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북유럽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지금 유럽이야 뭐 지금 경기 엄청 타는 거 아니에요? 타죠. 신자유주의도 도입하고 막 그래가지고. 북유럽이 좀 덜 타긴 하는데 어쨌든 경제 위기가 있고 점점 복지가 후퇴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사회주의로 가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사실 진짜 이런 상식적인 좀 이야기들 사회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하듯이 좀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위험해요. 저 지금 좀 무서워요. 근데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서워하는 게 비정상적인 건데 극도의 탄압이 너무 심한 거 있어요. 토론마저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 뭐 북쪽은 뿌리 달렸다더라, 뭐 사회주의는 이런 거 안 된다, 뭐 그건 가난하다, 빈곤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그 오해들 그리고 인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억압과 통제가 하나하나의 개인과 또 이남 사회에 주는 영향이 악영향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제한하죠 일단. 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라고 충분히 이제 우리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상력이 제한되죠. 어느 틀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발상 자체를 못하게끔 상상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게 저는 한국 사회를 아예 뭐라 그럴까 창의성을 갖다 떨어뜨린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의성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틀 안의 창의?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아니 본능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공포증이죠. 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제도, 창의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사적 소유가 보장이 되더라도 야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해악을 주고 소수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체제는 보장하지 않겠다. 네. 사적 소유를 허용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물질 재부 이런 거니까 네. 어느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막겠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사회적 제도 분위기 문화가 형성되면 뭐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제할 수 있겠죠. 원래 그래서 초기에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공공부문을 국유화하는 거였잖아요. 영국 이런 나라들도 다 노동당 주도하에 그 철도 뭐 이런 거 국유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때 국유 산업으로 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다시 민영화를 하고 있는 중인 건데 초창기에 사회주의의 이 모델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자본주의가 되게 좋았습니다. 최전성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흥기. 그러니까 70년대를 그렇게 보는데 70년대까지 자본주의를 그때 사회주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주의적 내용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주의가 그나마 한참 좋았던 시절을 구가했던 거고 그 뒤에 이걸 후퇴시키면서부터 사회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다시 민영화 쪽으로 가고 협동이 아닌 경쟁을 강조하면서부터 자본주의는 더 파국으로 치닫고 위기로 치닫았죠. 오늘날의 위기가 온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논의하고 얘기하고 수립하고 실험해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못 가도 부분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본 핵심은요. 저는 복지보다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제권? 네. 그러니까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을 되게 해줘야 되고 학부모와 또 회사의 주인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 백성의 주인은 민주주의의 실현. 이게 각 분야에서 각자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면서 아 그런 맞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게 맞다. 이런 주인의식 속에서 사회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통제권을 갖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걸 한 번 경험하면은 진짜 받아들이는 건 엄청 슉슉슉슉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안 주나?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쥐면서 안 주는 건가? 뭐 그렇겠죠.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통제권이 결국 그래서 인간한테 중요하다는 것은 그 자유가 이제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뭐 주인된 자주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행복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환경을 내가 통제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란 뜻인데 그게 만족도와 행복도, 일의 효율, 생산성 등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검증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통제권을 잃은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냐. 그래야 행복하니까. 이게 우리 본성에 맞으니까. 그렇다면 각 분야에서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대폭적인 사회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번에 못 가도 하나씩 해보자는 거죠. 좋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 아까 일부에 다뤘던 그런 하청 뭐 이런 싹 없애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3시간만 일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생산량이 나오는 사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주의 사회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 이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은 만약에 3시간만 일하고 다 나머지는 놀아도 생산량이 충분히 나올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은 다 잘려요. 구조조정이죠. 로봇가 일하면 되거든요. 다 잘려버려요. 다 실업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거기서 스톱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다 잘려서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면 자본가들이 만드는 로봇을 통해서 만든 물건들을 살 사람이 없잖아요.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수단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기본소득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이걸 막아야 된다. 자본주의 붕괴를.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사실은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여도 되는 사회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일자리를 나누자 뭐 줄이자. 근데 이제 그걸 싫어하는 이유는 그랬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삼성이나 이제 이 SK나 대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돈들, 숨겨놓고 있는 땅, 네. 투기꾼들이 다 갖고 있는 땅 이걸 다 털어서 다 나눠준다 사람들한테. 그러면 3시간씩만 일하든 4시간씩만 일하든 다 먹고 사는 문제엔 큰 걱정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실은 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서로 간에 차별하고 무시하는 문제거든요. 돈 갖고. 이 현상도 줄어듭니다. 그걸 가지고 보장을 해주고 격차를 줄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망도 줄어들어요. 뭐 더 가지겠다, 뭐 명품 가지겠다 이런 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거의. 왜냐하면 그런 거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문제, 그리고 생계를 보장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가지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이거죠. 그거를 그걸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대화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4대 매국 세력 때문에. 이 얘네들이 4대 매국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가가 흥하냐 망하냐에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안위. 네, 자기들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죽어도. 그러니까 뭐 당장 오늘 대한민국이 망해도 관심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가면 되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70년간 쥐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 논의 자체를 막은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얘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 사회가 살아날 길은 없다. 결국 그 타고 들어오는 4대 매국 세력, 친일 매국 세력들이 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70년 동안 구축해놓은 한국 사회의 체제라는 거예요. 이 체제가 그렇죠. 예. 보안법 체제고 금기시한 체제, 네. 파블로프의 개를 만들어놓은 체제가 지금 이 체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깨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깨면 돼. 자신감 있게 용기를 가지고 깨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그 최저임금위원회 막 그 회의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어느 나라든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렸더니 노동자들의 산재가 줄었다든가 병원비가 줄었다든가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겨우 10,000원 가지고 그나마 10,000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좋은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깨작깨작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사회 체제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 몰살당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 달에 한 번씩 학살당하는 그런 거니까.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우주주의든 무슨 홍익 이념이든 뭐 관계없이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상하고 실천해보고. 뭐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좋은 제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동법도 만들고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면 뭐라도 한 거 아니에요. 대동법이 사회주의법이랑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급진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민중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었고 그거 시도했단 말이에요. 되면 그때 그 종북몰이 안 당했으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 정도로 하면 인간 쓰레기들이 집권하는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가 아무리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과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집권자들은 아니었어요. 최소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애국은 마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민. 그 애국 애민 있었던 거죠.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사대부들 중에서도 뭐 이제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미친 놈들, 나쁜 놈들 분명히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통 분모는 그래도 백성들을 구제하고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할 줄 아는 상황이었다는 건데 이 참 안타깝지만 자꾸 얘기하게 되지만 사상 최악의 인간 쓰레기들인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고 한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이제 슬픈 일인데. 그 규정이 마음에 드네요. 사상 최악의 인간 쓰레기.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으면 사상 최악의 인간 쓰레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 매국노들이고 근데 그들이 집권 세력이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을 위한다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백성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빨갱이로 몰 줄이나 알지 종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7월 23일 6시에요. 오랜만에 여름 콘서트를 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노래가 있다면 오세요. 불러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6시에 홍대 앞에 있는 웨스트 브릿지라는 공연장에서 저희가 오랜만에 여름 콘서트를 갔는데요. 함께 부르는 노래, 여름밤의 노래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7월 23일 6시 웨스트 브릿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이 냉전적 사고방식, 종북몰이 여기에서는 결정적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선순환 뭐 이렇게 순환 고리처럼 돼 있는데 보안법 논리, 반복 논리를 우리가 깨고 넘어서야 통일도 가까워지는 거고 또 통일이라고 하는 분단 체제가 해소가 돼야 또 사상의 자유가 또 완벽하게 보장되는 이런 체제로 막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그 박근혜 씨가 직접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막 마지막에 막 종북몰이를 아주 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쫄지 말고 그렇죠. 받아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전민족적으로 그렇고 또 국내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한국 사회 이런 지옥이죠, 지옥. 한국 사회 지옥 같은 이 구조, 제도 자체를 새로운 체제, 진보적인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런 걸 몰이를 넘어서야 된다. 사상적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우리가 내년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 딱 전제하에서 우리가 보안법 서명운동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제안해 볼까? 보안법 철폐 서명운동? 종북몰이 금지법을 제정해 봅시다. 그래요? 네. 반파시오법 같은 건데요. 네. 사실은 파시즘을 반대하는 법. 네. 그러니까 파시즘이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예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파시즘적인 이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종북몰이 하면은 이제 가중 처벌하는 거죠.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농란을 부리고 장난을 치는 거를 좀 금지시켜야 한국 사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냐면 사람들이 저항을 못 해요. 이번에 남부지검에서 그 검사분이 자살하셨잖아요. 33살.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 부장검사한테 저항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같으면 저항했을 것 같지 않아요? 사표를 쓸 수도 있지만 저항했을 거라고 봐요. 신고를 하든가 폭로 폭로를 하든가.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윤일병 사건도 조사했는데 그 말씀을 드렸지만 윤일병 사건을 일으킨 그 가해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병장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었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했어요. 투서를 보냈어요. 투서를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작살이 난 거예요.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기서 빡 돈 거죠.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사회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냐면 철저히 나도 이 흐름에 끼겠다. 그러니까 가해의 흐름에 끼겠다. 이 불이한 체제에 나도 정의해서 살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 가해자를 가정 환경 문제 막 들고 나오면서 원래 그런 환경에 자랐다 이런 식으로 그런 환경 요소를 따지면 다 하죠. 그러니까 보도를 그렇게 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해당이 안 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그럼 그런 짓을 하던 친구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 들어가서 군대에서 했던 일은 뭐냐? 저항하는 거였다는 거죠. 최소한 투서 보내고 약간 뭐 사회성이 떨어진 행위였다고 뭐 누가 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해본 거야 저항을. 근데 외국 같으면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민주화돼 있으면 그게 먹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불의가 있으면 저항하고 고발하는 문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전하죠. 네, 사회가 뭐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이 검사가 부장검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부장검사를 고발하거나 폭로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해코지했을 거야. 그 집안에. 그렇죠. 그런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출세하는 건 이제 끝나는 거죠. 최소한 옷벗을 까고 하는 거고 뭐 이러니까 견디다 못해. 그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천하의 검사도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 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각 요소 부분에서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고 개방화되지 않으면 민주화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가
이 동맥경화증 걸린 사회처럼 터진다. 심장이 터지거나 피가 터져 죽게 생겼다 이거죠. 사회가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좀 열어줘야 된다 이 통로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저항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줘야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냐 비로소. 비슷한 사례 중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 지지난주에 돌아가신 김관홍 잠수사 분이 이제 영상에 그게 나와요. 자기는 돈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구조하러 갔고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뭐 사회가 그거를 용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착각 속에 살았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다. 야, 난 그게 막 남대 기억에. 한국 사회라고 하는 자체가 착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회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는 자극적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면 자극적으로 느껴지잖아. 그렇게 학습을 받아왔고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주제를 의도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있죠. 일부에서 다뤘던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학살의 구조, 사회 구조를 뛰어넘는 거를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얘네들이 차단시켜 놓은 것이 이거이기 때문에 상징화되어 있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제를 다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특집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막연한 증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최소한의 상식적인 상상과 토론의 자유만 있다라면 이런 그 공포나 증오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무엇인지는 탐구해 볼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사회가 좀 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때 되면 조금 더 진한 방송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껍데기는 가라 9회 2부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